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발트 벤야민 얘기를 하면서 그 디지털 예술이 우리 모더니즘 시기에 그 이론적 단초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로서 발트 벤야민을 잠깐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그와 연관되어서 지가 베르토프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영화를 보지 못했고, 거기 좀 오늘 그거 잠깐 보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것이 디지털 예술 또는 문화와 어떤 맥락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기술 재상신 시대에 얘기했고, 그 몽타주이한 영화의 충격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봤었죠. 그 영화의 충격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몽타주이 효과가 인간의 의식을 파존하고 현재의 세계를 파편으로 만들고, 내고는 이제 파편을 만든다 그 자체는 알레고리의 효과라고 얘기했었죠. 생산된 거대한 공간에서 마치 성자의 배열처럼 나타나는 사물의 의미, 성자의 배열. 이 배열이란 개념, 콘스트럭션 개념이 디지털 우리가 마노비치, 어제 내가 저번 시간에 내가 마노비치 예를 잠깐 들었는데, 배열 자체가 성자의 배열, 거대한 공간에서의 성자의 배열,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예술과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몽타주이한 영화의 충격 효과는 사전과 마찬가지로 알레고리 사고에서 나온 무의식 세계로 소급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죠. 우리가 본 게 아날로그 미디어 예술에 대한 이러한 발트 벤야민 진단은 부분적으로 디지털 예술에 적용됩니다. 아날로그의 미디어 예술에 대한 현실 인지가 디지털 예술에 대한 현실 인지보다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디지털 예술은 뉴미디어 현상이 아니고, 이른바 뉴미디어의 반대쪽이면 올드 미디어인데, 올드 미디어에 대한 연속성 또는 불연속성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트 벤야민 몽타주이한 충격 효과나 지가 베르토프의 영화는 다양한 현실의 층에서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객체들을 관람자에게 제시하는 몽타주이한 현실 지수적인 성격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죠. 우리가 좀 지가 베르토프 영화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 발트 벤야민의 몽타주이한 충격 효과, 발트 벤야민의 몽타주이한 충격 효과는 그냥 보는 이런 충격 효과의 그런 뜻이 아니고, 시각적 무의식적인 충격 효과를 얘기합니다. 시각적이고도 무의식적인 충격 효과. 시각적이라는 것은 또는 감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새로운 매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것이 무의식의 영역에 미쳐서 그 발트 벤야민이 원래 자기가 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계급 없는 사회, 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근원적인 사회,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역사의 그런 단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역사 이전의 역사가 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다 그러면 발트 벤야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시사회. 원시사회, 그 공동체를 이루는 원시사회를 얘기합니다. 발트 벤야민은 그런 사회를 구상했어요. 물론 유토피아적 사회죠. 우리가 사회가 문명이 진화되고 예를 들면서 그런 것은 뭐 불가능하지만 인간에 의한 인간의 간섭까지는 못하면 지배, 이런 것이 없는 뭐 막수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구성해서, 다시 말해 공동체가 제의를 드리는 것, 제의라는 것은 이제 의식 제사를 드리는 걸 얘기하죠. 어떤 대상에서 제사 드리면서 모여서 이렇게 뭐 둥둥둥둥 춤도 추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 다시 말하면은 이런 사회를 발트 벤야민은 독일어로 하면 분시빌트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분시빌트. 원하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디자이어 이미지 정도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이미지,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나오는 현실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 객체를, 현실은 결코 유토피아적 개념이죠. 이런 것을 관객에게 제시하는 몽타주이한 현실 지식적인 성격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디지털 예술의 합성 기법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적이 지어진 가상 공간처럼. 우리 앞에 저번 시간에 내가 그 외진 아재 사진 잠깐 보셨죠? 흔적을 지워라, 뭐 이런 관점. 또는 그 베르톨트 블레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도시 거주민의 독법, 이런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흔적을 지워라, 이런 거, 이런 흔적을 지우는 거.
흔히 얘기해서 가상 공간. 가상 공간은 아무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상 공간에서 얘기를 할 텐데, 가상 공간은 virtual reality라고 얘기하는 가상 공간. 뭐 우리 virtual reality도 얘기하고, augmented reality를 얘기하고, complex 또는 mixed reality도 뭐 여러 가지의 디지털 예술에서 문화에서 얘기하고는 그런 공간 내지는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이런 공간에서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약도 없어요. 시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역사적, 탈역사적인 공간. 그죠? 그런 공간. 예, 외부 세계 경계도 없습니다. 원근법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공간들, 이런 디지털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격의 공간입니다. 디지털 예술이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예술에는 원근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근법의 원칙을 넘었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원근법이 언제 무너졌느냐, 언제 원근법이 무너졌느냐 이런 것도 좀 다시 같이 보려고 하고요. 예. 발트벤과 유사하게 지가 베르트는 그가 보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인하고 새로운 영화 언어를 발견한 그의 흥분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었다. 인용입니다. 점진적인 발견의 과정은 영화의 주된 서사이며 그것은 발견의 목록을 통하여 보인다. 그러므로 베르트의 손에서 그 일반적이고 정적이고 객관적인 형식으로서의 데이터베이스가 역동적으로 주관적으로 배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뉴미디어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아직도 배우지 못한 것, 즉 데이터베이스와 서사를 새로운 형식으로 유봉하는 방법을 베르토프가 성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밑에 내가 예를 담은 것처럼 마노비치라고 하는 뉴미디어의 영화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을 내가 인용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예, 베르토프 그 잠깐 보겠습니다. 지가 베르토프 예, 여기 어디죠? 예? 이 공간이 어느 공간이에요? 예? 예, 극장인데 지금 이 첫 장면이 오프닝 시퀀스가 극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관객이 들어와서 영화를 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그 영화 제목은 카메라를 든 사나이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카메라를 든 사나이. 다시 말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뭘 봅니까? 극장에 들어와서 관객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에 시작해서 보는 거하고 관객의 시선으로 보는 거하고 의미가 틀려요, 지금.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을 우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영화적 현실, 이른바 재현이 또 다른 어떤 매체, 넓은 의미의 매체에 의해서 중계되고 있습니다. 중재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개념이 틀려요. 이제 관객들이 막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부터 보여지는 것은 그 대도시의 일상적인 단면들이 쫙 보여요. 무엇에 의해서? 몽타주에 의해서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몽타주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몽타주 유형이 있습니다. 벨라 발라드가 몽타의 보이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몽타주의 유형에 대해서 잘 구분해 넣었는데 이 영화는 몽타주인데 몽타주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몽타주는 에세이식 형식의 몽타주입니다. 이른바 수필식 몽타주. 어떤 연관이 아니고 우리가 러시아 구성주에서 많이 얘기하는 변증법적 그런 몽타주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보여주는 몽타주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마노비치가 착안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의 형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형식.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고 또 다른 마노비치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앞부분이고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 화면들이 겹쳐지는 화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카메라 기법에 의해서 그런 장면을 좀 볼 텐데 그런 것도 디지털적 효과와 굉장히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조금씩 이제 스킵해와서 보겠습니다. 그냥 대도시 일상생활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이게 미네랄 워터, 러시아어로 쓰였죠. 미네랄 워터 일상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게 저 영화 제목이 카메라를 든 사나이인데, 카메라를 든 사나이가 화면에 들어올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어요. 지금은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카메라를 든 사나이가 찍은 그런 영화관에서 상연을 하고 있는 관객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 복잡한데, 복잡한 가운데 카메라를 든 사나이가 들어올 때, 스크린에 들어올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지금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들어와서 자기가 찍은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의 어떤 매개 형식 또는 뭐 넓은 의미에서 자기 반영성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고, 그 다음 또 중요할 것은 우리가 스크린에서, 일반적으로 영화는 관객이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뭐 스크린에서 제시하는 것만 보통 보죠.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 보통 그런 게 보는데, 다시 말하면은 스크린 외의 요소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 영화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크린 외적 요소는 뭐냐 그러면은 영화를 만드는 일반적인 구성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일단 뭐가 있을까요? 스크린 외적 요소, 영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영화 보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외적 요소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 찍는 사람은 영화에서 안 나타납니다, 보통. 그죠? 영화관도 보통 이렇게 잘 안 보여주고 있죠. 영화 감독, 뭐 기타 등등 이런 감독들, 뭐 이런 것들은 영화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카메라맨을 굉장히, 영화 제목이 카메라를 든 사나이이기 때문에 카메라맨이 굉장히 의식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제목에서부터 보면 내용에서 부각시키는 영화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요청에도 그걸 써놨는데, 이것도 우리 교과서 중에 하나라 그랬죠. 포스트 영화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얘기하고 있는 장치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장치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영어적, 원래는 불어에서 나오는데 영어적 표현을 쓰면 dispositive theory라고 합니다. dispositive theory, 우리말로 하면 기계적 장치 이론이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계적 장치 이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요소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 영화 외적인 그런 요소가 스크린 위에, 다시 말해 우리 영화 외적인 요소는 스크린 밖에 있는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영화를 만들고 제작하는데 밖의 요소가 영화의 스크린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스크린 안과 밖에 관한 관계입니다. 스크린 안과 밖, 그 관점에서 얘기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논의하는 것이 이제 기계적 장치 이론이는데, 기계 장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장 보들이라든지 장루이 보들이라든지 이런 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서 디지털 예술, 다시 넘어와서 디지털 예술은 전통 예술과의 각각한 단절을 의미하지만은 그 미학적 현상은 애니메이션, 이제 조금 더 넘어와서 애니메이션, 그 다음 시뮬레이션, 상호작용, 가상성,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뉴미디어가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예술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인지 개념, 그 다음에 현실 개념, 이미지 개념 역시 전통 예술의 범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허구와 현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와 또는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자기 규정과 외적 요소와의 연관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되어 온 미학적 전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예술에 이미 디지털 예술의 요소가 존재했었고, 디지털 예술에는 아날로그 예술의 요소가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화된 그 전통 예술의 갈등, 제도화된 전통 갈등 속에서 디지털 예술은 무엇보다도 아방가드 성격을 지녀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방가드 운동의 연속성에서 예술, 기술, 학문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시키면서 합일화에 기하고 있는 전자매체 시대의 예술적 가상 또는 가상성, 이런 것이 이제 개복학적 층에서 보면은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 여러분 그 14세기, 5세기
또는 16세기에 걸쳐서 그걸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우리가 그 시대의 예술가이자 공학자이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얘기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바퀴 문학을 구상을 했었고, 움직임과 속도의 책을 읽는 노마드, 노마드 시, 노마드는 원래는 유목민이라는 뜻이죠. 어떤 경계, 그 질들이가 얘기하고 있는 재영토화 또는 탈영토화. 이거 유목민들은 어떤 경계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거지 경계가 없이 이렇게 이제 유목지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것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노마드 시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의 이미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의 예술은 해부학과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생의 기능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시체를 분석하는 해부학은 객체와 거리감을 가짐으로써 몸이 균열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해체된 몸의 담론은 디지털 예술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또 여러분들이 논의할, 우리가 토론도 할 그런 제목들을 아마 이제 그 다음이나 다음 시간에 내가 그 제목 군들 이런 걸 내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발표도 조금씩 해야 될 건데,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내가 제시를 할 방법론을 제시를 할 건데, 특히 여기에 나오는 그 디지털 예술이 나타나는 몸의 균열, 몸의 해체, 특히 몸의 예술, 디지털 예술에서, 디지털 문화에서 몸의 예술이 어떻게 표출되는, 표현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몸의 해체에 상당히 가깝게 나타난다. 몸의 해체, 몸의 단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준다. 그럼 이게 우리가 예술에서 몸의 해체, 몸의 단절 현상, 이런 것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술적 현상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방가르드 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초현실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미래주의라든지 이런 현상들에서 몸의 해체적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서양 미술사 이런 데 보면은 그 시대, 아방가르드 예술의 시대, 다다이즘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다이즘 같은 데 이런 예술에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뒤에 부분에 이제 조금씩 볼 거예요. 예를 들면 몸의 해체, 몸이 균열돼서 해체돼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몸통 머리를 옆에 하포고 옆에다 이렇게 걸쳐놓는 그런 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이 이제 떨어져서 나간 그 부위에서는 피가 흐르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다이즘 예술 같은 데 보면은, 다다이즘 회화 같은 데 보면은 몸 속에, 아까 내가 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메타 기계학. 그래서 다다이즘 예술들 보면은 몸이 기계와 연결된 이런 예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보철학적 개념이에요. 프로스테틱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보철학적 개념.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몸의 미학적 관점에서 보면 해체적 의미를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이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이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물론 화가로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은 화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른바 천재죠. 다양한 어떠한 학문적 영역을 이 사람이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체를 해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시체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 왜 했냐면 인체 조직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시체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스케치한 그림을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작품집에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몸의 한 부분을 해부학적 관점으로 그린 그림들, 스케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그리면, 예를 들면 목은 해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그리는데 팔의 한 부분은 띄어서, 물론 같이 붙어 있는 거지만 그 부분만을 해부도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깨가 또 해부도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습작 스케치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다른,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각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시각과 틀려요. 보통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것과 예술을 보는 시각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틀릴 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다방면의 그런 영역에, 심지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비행기까지 이렇게 설계까지 합니다. 아주 초기 형태지만 그런까지 설계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형태가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집 보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통 사물을 볼 때 앞면, 전면을 보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전면을 물론 보죠. 그것뿐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관심은 후면에도 가 있습니다. 후면. 뒤에 이 사람이 관심도 가 있어요. 그 당시에 뒤를 보는 이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죠? 보통 그럴 때는 보통 앞면을 그립니다. 사람의 얼굴도 앞면, 동물도 앞면, 이렇게 앞면을 그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은 특히 동물도 뭐 엉덩이를 그린 작품들이 제법 많습니다. 엉덩이를 그리고 뒤를 보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사물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해부학과 관계에 대해서 해체된 몸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디지털 예술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예술의 포스트 휴머니즘의 세계에 관한 객관적 관찰자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예술은 삶과 회화 영역에서 휴머니즘 세계관을 대변하고 있는 르네상스 시각 원근법과도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원근법의 강점입니다. 원근법.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의 원칙이라고 그러면 원근법을 들 수가 있어요. 원근법은 투시, seeing through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원근법은 공간을 평면에 축소시키는 곳에서 3차원의 공간에서 2차원적으로 공간으로 시뮬레이션 시킨 것을 얘기합니다. 원근법을 그리는 원근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정밀하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우리가 보는 눈의 그런 거리와 마찬가지로 눈이 이렇게 사물을 보는 거리와 마찬가지로 같이 그리는 것 이런 기법이 원근법이에요. 그래서 원근법 그리는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인데 이런 쇠로 된 이런 테두리를 가진 기구인데 그 테두리에 여러 가지 이제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가 있으면은 한 공간을 화폭만한 한 공간을 칸막이를 쭉 쇠줄을 이렇게 걸쳐놨는데 그러면은 한 5개, 4개 정도 이렇게 걸쳤으면은 한 화면이 한 20개 정도로 작게 잘라지겠죠. 작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전체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라진 한 부분, 단면들을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단면들을 정확하게 그려서 나중에 완성되면은 전체가 완성되는 거죠. 그럼 단면을 그렸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것을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어서 그렸기 때문에 그 거리감이 전체를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런 기법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시대에 볼 때 특히 화가들이 그릴 때는 우리 현실은 3차원의 현실인데 화폭이 그러면 2차원이죠. 2차원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감각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법. 다시 말해서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모방적 재구성으로서 이 원근법은 환상과 눈속임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예술의 인터페이스처럼 매체의 매개가 없는 투명성을 토대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개가 없는 투명성. 이것은 모든 매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음영회가인 스키아그라피아라고 하는 그러한 합화가 있습니다. BC 5세기 말에서 BC 4세기 사이에 무릎에 그리스에서 융성했던 음영회화, 음영에서 한 그림자를 이용한 회화 기법을 얘기합니다. 스키아그라피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색채의 대조와 정밀하게 현실을 재현하면서 현실과 회화를 구별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예수입니다.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하지만은 하면서 현실과 회화를 구별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작가들 내가 소개하면은 대표적인 작가의 화가로서는 그 비극 작가 아이킬로스의 무대 배경을 그린 아가타르쿠스라고 하는 사람, 필리크리프쿠스라고 하는 사람, 아리스토폰이라가 그 형제 폴리그노투스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아폴로도루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추종자인 제육시스와 파라시우스를 들 수 있습니다. 제욱시스 특히 이 중에서 제욱시스와 파라시스의 그런 일화가 상당히 중요한 일화로서 남아 있습니다. 플라톤은 하고와 소피스트를 모두 모방자로 비판하면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소피스트는 테크네 이제는 기술이죠.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화가는 소피스트와 대조적인 예가 됩니다. 테크네를 지닌 화가와 테크네를 지니지 않는 소피스트와의 대조는
회화와 언어의 대조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플라톤은 여러분들 플라톤 혹시 책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플라톤은 우리가 흔히 해서 존재론자라고 그러면서 현실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존재론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관념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념론, 다시 말해 이데얼리즘의 그런 시초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존재론, 온톨로지라고 하는 존재론의 그런 시작이기도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화가 또는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봤죠. 낮게 폄하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낮게 봤냐 그러면 이미지 세계. 다시 말하면 플라톤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이데아 세계가 아니고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방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화가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사가 보면 예술가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플라톤이 추구했던 그 이데아 세계를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 아이돌론의 세계, 이데아 세계, 아이돌론의 세계와 다른 어떤 세계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아이돌론 이런 세계, 이런 세계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 세계로서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세계를 모방하는 것은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원래의 그런 본질, 현실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철학사에서 예술가를 굉장히 낮게 보는, 예술가에 굉장히 폄하한 그런 것을 딱 두 사람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들 수 있는데, 하나가 플라톤이고 또 한 사람은 니체입니다. 니체도 예술가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있다. 특히 문학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있는 그런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다시 우리가 원금으로 돌아왔어요.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과정은 망막에 형성되는 시각적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각 과정 또는 인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은 개별적인 이미지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이미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는 연상 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이 됩니다. 르네상스의 원근본 퍼스펙티브는 이전의 상징적인 현실 과정을 과학적 도구를 이용해 체계하고 현실을 구성하는 그런 기술로서 얘기합니다. 인간이 과학적이고 기계학적인 현실을 지각하는 과정이 주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만 보이지 않는 신성한 종교적 대상에 몰두한 중세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플로렌스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발견하고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발전된 원근법은 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움직임을 시각화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미지의 시각적 과정을 실제 층위에서 현재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원근법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원근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티,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알베르티의 원근법 또는 중앙 투시법, 센트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각적 과정을 자연 내지는 실제 일체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근법은 자연을 기하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 하나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고 작품이 써 있죠.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네, 이런 작품, 요 작품 보입니까? 이거 뭘 보여주고 있죠? 이 작품. 네. 건물입니다. 건물. 원근법에 의한 건물. 이게 1495년도인가 그때 그린 그림입니다.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원근법에 의한 15세기 말. 네. 마치 뭐 같습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 손 모양 그림이죠. 지도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뭐 지도에 지명 찾을 때 손바닥 있죠? 밀면은 다음에 계속 밀려서 보이는 그 기법 있죠? 마치 그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밀면은 조금 더 밀려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 원금을 그래서 이제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트라는 사람, 원래는 건축가입니다. 원래 건축직인데 회화적인 글에도 조금씩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한 게 화폭을 이 사람은 창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창문, 윈도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윈도우. 우리가 그 컴퓨터를 얘기할 때 우리 윈도우 개념 얘기하고 있죠. 윈도우 개념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사람이 이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알베르트는 저서에 자기 책에 알베르트는 저희 책에 회화의 가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 중에 On Paint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려고 하는 표면 위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로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그것을 나는 대상을 볼 수 있는 열려진 창문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는데 직사각형에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직사각형으로 그리는데 그 그린 그 대상이 윈도우다. 자기는 윈도우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윈도우다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알베르트의 창문의 개념은 컴퓨터 윈도우 개념뿐만 아니라 디지털 그래픽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하나의 모멘트, 이론적 단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래픽은 프로그래밍의 원근법과 수학적 그림자 만들 기법으로 회화적 주체를 제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르네상스 화가인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근법 기록 자체의 작업문, 티어라인 또는 백첸이라고 하는 이런 기법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페스펙토그래프라고 하는 네모난 틀과 끈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장치도 이 알베르트 듀러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페스펙토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페스펙토그래프. 페스펙토그래프는 여기에 나오는 듀러가 이렇게 작품에 많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페스펙토그래프에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기구들인데요. 요 기구들을 통해 페스펙토라는 것은 시각을 얘기합니다. 시점. 그래프라는 것은 시점을 기록하는 것을 얘기하죠. 기계장치는 페스펙토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시각을 그리는 기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기구들, 자기가 만든 개발을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사물을 그리는 기법. 이게 물론 원근부터 기법과 이제 아까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 나오는 듀러라고 하는 개발한 특이한 그런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를 통해서 듀러는 이런 작품을 그렸습니다. 회화적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페스펙티브라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도 페스펙토그래프 얘기하고 있죠. 이거 이제 듀러가 어떤 여인을 그리고 있는, 우리가 흔히 해서 유럽 회화사에서 최초의 누드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것을 그리고 이 기구를 페스펙토그래프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것을 자기는 화포에 그려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듀러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독일에 전해준 그런 최초의 그런 예술가입니다. 듀러는 우리가 뉘른베르크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뉘른베르크에 가보면은 알베르트 듀러의 박물관이 있어요. 뉘른베르크 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한번 독일에 혹시 뉘른베르크에 갈 기회가 있으면은 알베르트 듀러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 동파나 하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그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근법은 시각 및 지각 과정의 객관으로서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객관화는 역으로 시각 및 지식 과정의 주관으로 이끌게 됩니다. 현실을 지각하는 주체가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것만을 지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원근법은 미디어 인류학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됩니다. 시각 및 지각 과정의 주관의 관점에서 보면 원근법은 시각적 예술 형식 및 카메라 옵스큐라 또는 활동사진계의 예술 형식의 갈증과도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옵스큐라도 역시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카메라 옵스큐라, 빛을 통해서 빛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리는, 제작하는 이 관점이 근원이 된 것이, 이게 이론적 근거시 되고 이론적 토대가 된 것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근법과 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 다 현실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기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기구가 그 원근법이라고 하는 회화적 이론이죠. 예술 이론과 시각적 광학 기구가 같은 시기에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세기 넘어서 사진이 나타났는데 사진은 선형이죠. 선형 원근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원근법은 영화에서의 카메라의 이동, 컷, 몽타주, 이미지 재현을 위한 장치 이론으로서 나중에 발전하게 됩니다. 장치 이론, 아까 디스포지티브 시오리 내가 잠깐 얘기했었죠.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원근법은 예술을 자연의 현실과 동일한 테크닉을 자동화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동성, 오토마티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자동성은 카메라 옵스큐라, 사진, 영화, 텔레비전으로서 확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사진 찍을 때 사진은 현실 그대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그럼 사진 속에서도 우리 흔히 원근법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예술적인 기반, 토대를 이룬 것이 일단 예술적인 이룬 것이 원근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자동화는 재매개보다는 직접성 또는 비매개를 이제 이르게 하는 그런 기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매체의 하나의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immediacy라고 이런 거, immediate 또는 비매개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직접 또는 비매개에 의한 욕망은 사진과 같은 아날로그 미디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애니메이션, 디지털 영화나 게임의 몰입을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emotion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몰입, 투명한 인터페이스적인 가상 현상 등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미디어의 직접 또는 비매개 현상, 비매개에 대한 욕망.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르메르 형제가 얘기하는 시에타역에 들어오는 기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런 영화들은 직접 쓰는 비매개를 보여주고 있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매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 당시에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르메르 형제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 한 50초 정도 되는 여기에 기차가 들어온 걸 찍은 건데, 조금 어두움 속에 있는 관객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차가 들어오니까 저보다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왜? 그 기차가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를 덮치는 줄 알고. 죽잖아요, 자기가. 그죠? 기차가 깔리면은 놀라서 죽음을 피해서 놀랐어요. 그건 직접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직접 현실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매개가 없다는 거, 영화는 매개가 아니고 직접 자기가 와닿는 현상, 이런 것들을 미디어의 직접성 또는 미디어의 비매개다, 이런. 그런데 모든 매체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몰입 현상이 나타납니다. 컴퓨터 같은 게임에서는 몰입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이머지 현상.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컴퓨터 게임 많이 하죠.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참 하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게임이 아니고 자기가 현실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착각을 위해서 계속 몰입되어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디어의 직접성, 비매개를 보여준다. 영화 같은 데서도 이 몰입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까 기차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기차의 안에서 타면 아주 편안하게 현실을 차창에서 감상하고 타고 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좌석이 기차 안이 아니고 기차 제일 앞머리에 있다. 기차 제일 앞에 달리는 부분 있죠? 바깥에 좌석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만약에 앉아서 타고 기차의 속도로 그렇게 여행을 한다. 뭐 요즘까지 더 빠른 건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마치 어떤 세계 속에, 환상 세계 속에 빠진 것처럼 몰입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속에 생명과 연관된 현실 속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놀이기구 중에 우리 보면 청룡열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타봤습니까? 소리 막 지르면서, 소리 막 지르고, 아주 외마디 비명소리 지르면서 타는 그런 열차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걸 팔자 열차라고 합니다. 아크트반. 왜냐하면 팔자로 계속 가다가 큰 흐름으로 팔자로 돌며 타고 있는 그런
기구 노르기 때문에 팔자열차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팔자열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이러한 몰입의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구를 타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있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 그 자체 속에 몰입되고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 이거 이제 이런 디지털 예술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가상 공간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가상 공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디지털 계속 볼 텐데, 뭐 요즘 뭐 기술 발달, 요즘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삼성이 이제 그런 어떤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경을 하면은 속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가상 공간에 빠져들어가는 이제 기구를 개발했다고 그렇게 뉴스를 본 거 있습니다. 이런 이전에는 조금 더 역사적으로 가면 이제 뭐 장갑까지도 끼고 그랬어요. 장갑하고 머리도 이렇게 막 쓰고, 머리에 기구를 쓰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어떤 방에 또는 그 장치 옆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가 현실이 아니고 어떤 가상 공간 속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가상 공간에 있다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놓여 있다고 의식합니다. 여러분들 가상 공간 체험 해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나는 몇 번 해봤는데 가상 공간 체험, 나는 몇 번 해본 경험이 모두 다 그래요. 내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가상 공간에 들어간다 하지만 들어가고 나서는 자기가 가상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현실 그 자체로 느껴집니다. 네, 가상 공간 체험 한 번씩 해보세요. 그 재미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런 것들도 미래의 직접성 또는 비매개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예로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근법 얘기를 했는데, 원근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근법이 원칙이 예술에서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근법이 무너지는 시기가 19세기 말에 원근법의 원칙이 예술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근법이 현실에서 무너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술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디지털 예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